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아침에는 안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피자를 한번 점심에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피자가 먹고 싶죠. 저도 굉장히 먹고 싶어요. 일찍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피자를 먹는다 그러면 몇 쪽으로 나와 있죠? 8쪽, 6쪽 뭐 이렇죠. 그죠? 그게 뭐냐면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 그래서 만약에 시자가 하프 앤 하프 그러면 반반이죠. 불고기 반,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을 그렇게 나누는 거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몇 쪽 드세요? 2쪽이요. 3쪽이요. 남학생들 4쪽 막 먹는데 그러면 그게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자를 조각을 내서 조각을 내는데 그 조각이 이제 피자는 의미가 있게 조각을 내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게 조각을 내고 그것 중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한쪽에부터 4쪽까지 5쪽까지 먹는 거 그게 이제 표적시장 선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아침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짧게밖에 못 뵀는데 쇼핑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그 제목의 주제가 뭐냐면 쇼핑의 과학인데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게 있겠죠. 있는데 아이 트래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고객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 눈동자의 움직임도 추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개가 나왔는데 이제 제과점에 갔어요. 빵집에 갔는데 보면 이제 제 빵을 굽는 사람이 아주 주력해서 만들어서 선반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그중에 눈이 어디로 가는가를 봤을 때 내가 주력한 아이템에 고객의 눈이 오면 좋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게 적중률이라는 게 높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은 맨 밑에 선반을 주로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조사할 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빵집에서 진열한 제품이 가장 좋은 것, 잘 팔릴 만한 거를 진열한 장소와 고객이 보는 눈의 선반의 위치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고르는 여자를 봤어요. 옷을 고르는데 어디를 보냐 주목해서 봤더니 위에서부터 아래에 옆 라인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루엣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옷을 살 때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카트에다가 이렇게 뭔가 카메라 같은 걸 장치해서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다 보고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선반에 어느 쪽에 진열을 해야지 매출이 잘 일어나겠느냐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고객을 이해하고 그죠? 고객의 구매 행동이라든지 고객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업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내용도 뭐냐면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특성이 뭘까? 어느 기준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브랜드를 선정하면 우리의 제품과 우리의 마케팅 전략이 잘 먹히고 고객에게 만족을 줄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그러한 궁금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시장 세분화 할 때 그 기준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시장 세분화 우리가 STP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 제품을 만들면 팔리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는 STP 마케팅,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제품을 하나로 만들어서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대량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서 이제 고민한 결과 소비자 욕구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소비자 욕구별로 이제 시장을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무리 시장을 나눈다 하더라도 개인의 욕구가 다 같을 수 있을까요? 개인의 욕구는 다 달라요. 그러면 기업이 브랜드가 개인의 욕구를 다 맞춰준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개인의 욕구보다는 좀 더 큰 범위로
그 다음에 전체 대상의 범위보다는 조금 작은 범위로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범위를 정해서 그 고객들을 집단으로 해서 마케팅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적시장 마케팅이라고 하고 뭐 또는 전략적 마케팅이라고 하고 또는 STP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표적시장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을 나누고 그 시장 중에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표적시장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시장 세분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잘 묶을까? 그죠? 잘 묶을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라는 거죠. 그게 연령이 될 건지 성별이 될 건지 아니면 소비자의 욕구라고 했는데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기준을 선택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먼저 시장 세분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 내가 다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제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통 매장도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개설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다 기업이라는 거는 제한된 자원과 인적 자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장을 다 이제 그거를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의 시장을 골라야 돼요. 그 일부의 시장이 뭐냐면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내 감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평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이고 이윤을 잘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선택할까?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위치화입니다. 위치, 그죠? 위치인데 그 위치는 고객의 어느 쪽에 시장에서 가격이나 제품의 특성이나 이런 특성을 어느 쪽에 위치화시키고 그 위치화된 거를 고객의 마음에 위치화시켜야 돼요. 브랜드에서 아무리 시장에서의 어떤 위치라는 거를 정했다 하더라도 그게 고객에게 전달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을 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표적 시장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STP, 왜냐하면 시장을 세분화한다, 세그멘팅이고 그죠? 표적 시장 선택한다면 타겟팅이고 그 다음에 제품 포지셔닝은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자를 따서 STP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를 먼저 하려면 고객을 나눠야 되죠.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전 챕터에서 배운 것처럼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백화점이냐, 뭐 재래시장이냐 이렇게 장소의 개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객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동질적인 고객 집단으로 나누는 것. 그죠? 그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실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분 시장을 실시하면은 뭐가 좋으냐 이거죠. 왜 이거를 챕터로 나누어서까지 시장을 구분해야 된다. 동질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끼리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거는 뭐냐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 시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여러 가지 제품이나 가격적인 전략이다.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시장을 나누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스포츠 시장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것처럼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스포츠 시장이라는 거는 그냥 모두 통째로 등산, 트레킹, 육상, 축구 다 합쳐서 스포츠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뭔가 소비자 기준하고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하고 뭐 이런 기준을 쭉 적용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 시장에서 아웃도어 시장이라는 게 따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아웃도어 시장이 지금 너무 많이 컸죠. 예전엔 그게 한 묶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등산, 트레킹, 조깅, 야외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장에서는 골프였고요. 그 다음 시장에서는 아웃도어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시장에서 골프라는 시장이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스포츠 시장의 묶음에서 이제 그 아웃도어 시장이라는 게 세분화돼서 지금은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새로운 기회라는 거를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회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이 완화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경쟁하는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면 내가 잘 팔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가격을 할인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충분한 이익을 남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매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적거나 세분 시장을 잘 나누어서 그 기업에 맞는 시장을 잘 선택을 한다면 일부러 가격을 막 낮춰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냥 내가 타당하고 우리 브랜드의 비용 대비 이익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가치만큼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체 고객을 다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장 세분화를 해서 잘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지원을 한다면 이런 이점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마케팅 기회도 발견할 수 있고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거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당한 가격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에서 이 표적 시장 마케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갭이라는 브랜드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캐주얼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갭이라는 이 회사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아이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거, 어른들이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연령으로 또는 성별로 이렇게 세분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세분화라는 거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갭 안에도 그러한 뭐 키즈라든지 어른이 입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세분화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세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나나 리퍼블릭이다라고 하면은 갭에 비해서 가격으로는 조금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캐주얼보다는 조금 더 멋을 내거나 좀 세련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옷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올드네이비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가격은 조금 낮추고 그죠? 그다음에 많은 대상들이 온 가족이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다음에 청소년층에서 많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쪽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럭셔리용으로 전문 여성 의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갭이라는 회사에서 각각의 브랜드나 또는 라인을 만들어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면 시장 세분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연령으로도 하든가 아니면 가격대로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템 사용 상황을 좀 정리하는 거죠. 정장이 좀 비중이 많다든지 아니면 캐주얼이 좀 많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할 때 입는 옷이 좀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나 사용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세분화의 기준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분류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이제 주요한 게 있고 또는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활용해서 시장을 다양하게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변수는 지리적 변수인데 뭐 아시다시피 전체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한국 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을 제한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한국 브랜드이지만 이전에 비해서 한국이나 뭐 일본, 한국이나 중국 이렇게 해서 다른 지리적 위치에 있는 나라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하거나 브랜드 전략을 이제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지리적 특성에 따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옷의 스타일도 다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해서 의식하는 정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도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역만 보더라도 도시와
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또는 도시와 농촌 이렇게 지역이 다른 것을 구분해 봤을 때 누가 더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누가 더 유명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도시 브랜드가 많이 있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패션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빈도나 아니면 구매 액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매장을 각 도시에 이제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했으면 지역마다 똑같은 상품으로 그 배분을 할런지 아니면은 다르게 배분을 할런지 어떠세요? 당연히 다르게 하겠죠. 왜냐하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독특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할 자세가 많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아니면 패션을 실용적 또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입는다라고 했을 때는 유행이 접목된 정도가 적은 기본적인 옷들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브랜드 입장에서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에 물량을 배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르게 배분을 해야지 판매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 변수라고 하는 것도 시장 세분화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적인 특성인 연령이나 성별, 소득은 기본적으로 시장 세분화의 가장 중심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령, 아무리 요새가 젊게 사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10대인지 20대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녀가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별도 구분 가능한 그러한 이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변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변수로만 그 고객 세분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함정이 또 있는 변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연령이라는 거는 물론 구분이 돼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지만 50대가 30대 같이 만든 거는 구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와 더불어서 다른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패션 브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령에 의한 세분화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백화점에 가면 유아동복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사는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영한 젊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코너가 있고, 또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좀 사는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령에 따라 옷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은 좀 불편해도 참을 수 있죠. 예쁘면. 그 다음에 딱 맞는 게 요즘에 트렌드다 그러면은 딱 맞는 게 불편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60대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요즘에 트렌드가 딱 맞는 거이긴 하지만 내 몸을 너무 옥죄이는 옷은 힘들어서 이제 못 입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브랜드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브랜드 상관없이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고 예쁘기 때문에 어느 거나 입어도 굉장히 예쁘고 멋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야 되는 40대, 50대 연령은 그냥 아무 브랜드만 입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에서는 뭐 브랜드가 나를 표현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거나 또는 유명하거나 또는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입어야지 나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 연령에 따라 옷에서 원하는 그 다음에 옷에서의 디자인 특성, 가격적인 수용도 그 다음에 이용하는 유통 채널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실제 연령과 우리가 주관적인 연령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신 연령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브랜드에서 우리는 50대, 60대가 목표 고객이니까 옷을 편하게 튀지 않게 유행에 앞서지 않게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실제 연령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상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연령,
나는 뭐 30대 후반 같아, 나는 40대 초반 같아 라고 하는 생각과 또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이 더 판매라든지 고객 만족을 많이 일으키는 거지, 뭐 실제 연령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 드신 대로 옷에 대해서 그냥 유행과 상관없이 세련됨과 상관없이 입으세요 라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라는 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나누지만 이렇게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집안에서만 살림을 사느냐, 아니면 굉장히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연령대지만 다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죠. 옷에서 구매도 다르고 멋스러움도 다르고 디자인의 특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변수가 아닌 다른 것도 함께 고려해야지 이게 알맞은 시장 세분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공한 브랜드가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해지는 게 르베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 또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편안하고 그다음에 멋과 상관없고 그다음에 유행에 앞서지 않는 옷, 이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세련되고 그다음에 유행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연령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분 시장의 욕구를 파악하고 브랜드를 런칭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연예인들을 이제 많이 모델로 써가지고 롤모델이 되게끔 이렇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킷이나 아니면 색채나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연령의 대상이 원하는 취향에 맞추어서 옷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고, 대신 이제 치수는 영 캐주얼, 여성용 캐주얼처럼 4455로 국한해서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치수는 좀 중년층에 맞추어서 크게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디자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구하는 특성에 맞추어서 조금 더 젊게 그렇게 이제 푼 브랜드가 르베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다도 실제 명품이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고객들은 어느 정도 소득을 가진 계층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령이 중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 기반의 소득이 많기 때문에 명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욕구는 뭐냐면 젊은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느낌 이미지, 실용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품 브랜드이지만 우선 먼저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젊고 캐주얼하고 전문 여성이지만 조금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들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하는 거를 잘 맞춘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좀 더 고급 소재인 가방의 재질을 찾는데 뭐 나일론으로, 그죠? 그다음에 들지 않고 잘 멜 수 있는 백팩이라는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번에 나온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디자인을 봤을 때는 좀 더 젊고 캐주얼하게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팝아트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 명품 브랜드에서 중년층을 겨냥하는 거지만 이제 연령대를 좀 더 낮춘 거죠. 그죠? 그게 실제 연령대도 낮춘 거기도 하지만 그 중년층이 젊어지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거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변화시킨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별인데, 요 성별도 기본적으로 이제 패션 시장에서는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준 중에 대표적인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성복, 남성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남성복에도 정장과 캐주얼 이렇게 나눠지는데, 결국 이제 성별이 기본적인 변수이긴 하지만 성별로만 시장 세분화를 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세분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결국 이전보다 성별의 어떤 그 세분화 변수로서의 가치라는 게 많이 없어졌는데, 아까 저희가 나이키 사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잔데 나이키에서 남자 옷 중에 사이즈가 작은 거를 입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저희가 유니클로에 가서 옷을 사서 입어요. 그런데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 티셔츠 중에서 사이즈가 작은 것을 입습니다.
결국 뭐냐, 이게 굳이 남녀라는 거를 구분해서 옷을 맞추어서 제공을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남녀라는 거를 가리지 않고 내가 입고자 하는 용도나 취향이나 아니면 맞음새에 따라서 남녀라고 하는 성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류가 굉장히 캐주얼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남자 정장에서 내가 아무리 입고 싶더라도 남자 정장 코너에 가서 자켓을 제일 작은 사이즈를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티셔츠나 셔츠는 가능합니다. 결국 뭐냐면 캐주얼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여자지만 남성의 옷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가치가 좀 떨어진 시장 세분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발소 가는 사람 있나요, 요새? 남학생들? 이발소 가요? 아, 가요? 가고 미용실은? 가요? 이발소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언제 다르게 가요? 이발소는 바버샵 그런 데 가고, 그 다음에 미용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미용실 가는 건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여자들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 가서 같이 파마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님 세대는 미용실 혼자 가는 게 아직도 머쓱한 분들이 계시죠. 그건 뭐냐면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이제 미용실이라는 곳도 중년 남성이 갈 수 있는 장소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성별에 대한 구분이 예전 시대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라 또 적합하고 부족한 상품이라는 게 분류가 되어 있는 상품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굳이 이 성별의 가치라는 거를 부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 전용이 쓰는 제품이 있고 남성 전용이 쓰는 제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여성인데 남성의 티셔츠나 셔츠를 입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여자도 불편해하지 않고 남자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남학생 중에 여자 브랜드에 가서 이제 티셔츠를 사 입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주는 없고 많이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당당히 밝히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 뭐냐? 이 성별에 의한 세분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성은 남성의 이미지나 남성의 아이템이나 남성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별 거부감이 없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은 저희가 성별이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는 이렇게 상품이 기본적으로 적합하고 부적합한 것도 있고, 또 여자가 그다음에 남성 시장으로 가는 경우와 남성이 여성 시장으로 가는 경우에 그 수용도라는 거에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보다 성별의 역할, 구분, 그에 따른 패션, 착장 스타일이라는 게 다른 것이 좀 더 완화된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그 변수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성 정장 시장인데 이 정장 시장은 기본적으로 남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녀라는 구분을 했을 때는 남성만을 위한 시장이고요. 그죠? 용도라는 거나 사용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장 시장은 캐주얼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시장 세분화를 해보면 남성이고, 사용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출근용 또는 용도라고 했을 때는 약간 포멀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분류 기준을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으로도 저희가 시장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많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많이 월급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월급 중에서도 옷에다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을 가지고 소득이 다름으로 인해서 구매 행동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소득이 높으면 고가의 유명한 브랜드를 이제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주 살 수 있는 거고요. 소득이 보통 낮으면 뭐 중가의 브랜드 또는 저가의 브랜드 또는 브랜드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그런 브랜드를 사는 거죠. 사는 거지만 분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옷을 사 입냐? 그럼 이제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의 분류 기준은 되지만 우리가 실제 시장 재고나 변수로 사용할 때는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브릿지 이상을 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베터 이하를 사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 내에서도 고객들의 특성이라는 걸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시장을 나누어 보면 맨 위부터 이제 저가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브랜드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 브랜드가 예를 들면 브릿지 브랜드다라고 하면은 이 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 뭐 직물이라든지 디자인력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는 제품의 원단도 선택을 해야 되고 가격도 책정을 해야 되고 그런 고객들을 공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브랜드에서 어느 쪽에 소득군 또는 가격대군을 공략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가장 비싼 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명 디자이너들이 개별로 맞추어주는 시장, 그죠? 그래서 가장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을 우리가 오뚜꾸뚜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유명한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인 하우스에서 고객의 개별 욕구에 따라서 맞춤화해주고 그래서 이제 최고가의 브랜드 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시장이 우리가 보통 뭐 프레타포르테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고가의 기성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춤보다는 개인의 욕구를 충실하게 맞춰 준 것보다는 조금 이제 낮게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조금 더 가격은 낮추고 그 다음에 연령대는 조금 젊게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전개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브릿지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나카란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자이너의 유명한 고급 기성복 브랜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가격이나 연령대를 좀 낮춘다라고 하면은 DKNI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브랜드 브릿지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캠브리지, 뭐 갤럭시 같은 또는 타임 같은 요런 게 저희가 이제 보통 내셔널 브랜드 중에서 좋은 브랜드 요거를 우리가 베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가 시장은 볼륨 시장으로서 이제 가격 대비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이랜드다, 제이빔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중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가는 좀 더 이제 싼 가격대에 그다음에 품질도 조금 이제 낮춘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할인점이나 밀리오레나 아니면은 뭐 두타나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옷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으로 사람들을 시장 세분화를 해봤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오뚜꾸뚜루, 디자이너, 브릿지 시장 뭐 이런 데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죠? 소득이 낮은 데면은 이제 중가, 저가라는 시장을 이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그렇게 이용하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득과 상관없이 좀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시장을 좋아하고 그 시장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으로 구분을 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소비자가 어느 소득군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제품도 만들고 광고 전략도 짜고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이코그래픽 변수라고 하는데 아까 좀 전에는 이제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연령, 성별, 소득을 얘기를 한 거고 요거 이제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사이코그래픽 변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계층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개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으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층은 사실 계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계층을 구분하지는 않죠. 시장을 상류층 아니면 중사층, 하류층이라고 나눌 때 그거를 소득만이 아닌 소득과 직업, 그 다음에 기본 가지고 있는 재산
그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회적으로 상류층인지 중산층인지 하류층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 사회계층으로 나눈다는 거는 상류층이면 같은 소비 행동 또는 의복에 있어서 같은 어떤 요구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산층이면 또 중산층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의복에 대한 생각이 같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어떤 계층을 공략해서 그 계층으로에게 제품을 제공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얘도 뭐냐면 동일한 사회계층이라고 똑같은 의복 행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상류계층이라고 해도 의복에 대해서 그러면 명품을 좋아하고 아주 희소성인 소재를 좋아하고 디자인이 아주 독특한 걸 좋아하고 또는 오히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브랜드라는 걸 좋아하고 이런 층도 있죠. 그렇지만 상류 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옷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옷이면 깨끗하고 실용적이면 되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는 최고가의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브랜드를 산다든지 이게 사실 실제적인 계층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 행동을 딱 들어가 보면 내가 중산층이지만 내가 원하는 계층은 어디냐면 상류 계층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소득이나 재산이나 아니면은 뭐 직업이나 이런 걸로 상류 계층에 속하지는 못하지만 상류 계층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 상류 계층들이 즐겨 사는 브랜드, 즐겨 입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계층을 공략하지만 실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느 계층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광고 전략이라든지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계층이라는 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옷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성격이 많아요. 나 혼자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는 그게 달라질 수가 있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계층을 조금 높은 계층으로 이제 저희가 목표 고객을 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격 책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렴하고 합리적이기보다는 오히려 고가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가이고 상류 계층으로 보일 수 있고 이런 특성을 좀 더 담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게 패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데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구분하는 그러한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AIO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AIO라는 거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 사람이 뭐 스포츠 활동을 하느냐 봉사 활동을 하느냐 이런 활동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 또 어디에 있느냐 먹는 것 입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그다음에 의견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에서 우리 브랜드는 어떤 특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고객을 대상으로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브랜드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션 지향적인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목표 고객으로 설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서는 유행이라는 걸 많이 반영을 하고 디자인의 감성이라는 걸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목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보수적인 그러한 집단이에요. 그죠? 그러면 옷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감성,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적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유행하는 뭐 꽃무늬가 큰 거 또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간 거를 딱 제시를 해줘. 그러면은 잘 안 팔리는 거죠. 왜냐? 우리 브랜드의 고객은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자이너가 그거를 간과하고 자기의 감성 또는 지금의 트렌드라는 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면 사람들이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 세분화를 많이 하는데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품이나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많은 기업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또는 고객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굉장히 상류층을 지향하면서 패션이나 아니면은 뭐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사는 그러한 거를 지향해요. 하면 어떻게 광고나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유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은 친구들과 즐겁게 야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또는 굉장히 지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산다라고 하면은 친구들하고 도시에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뭐 의견을 나누는 토론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는 그런 이제 제품을 고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류층이 대저택에서 그 다음에 호화 여행, 크루즈 여행을 한다든지 요트를 탄다든지 뭐 이렇게 배경이 딱 되면 갑자기 그 라이프 스타일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강에서 유람선 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 장면을 광고에다 딱 보여주면 아, 이 브랜드를 입으면 굉장히 상류층의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같이 보이겠구나. 또는 그게 내가 원하는 바면 그 이미지를 이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의 광고에서도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휴고보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시장 세분화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라이프 스타일에 주목을 했어요. 그렇지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하나의 기준만 활용한 거는 아닙니다. 뭐냐면 이 휴고보스가 보보스족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약간 경제적으로는 또는 직업적으로는 탄탄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방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의 집단의 특성을 이제 보보스족이라고 한 거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옷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은 좀 더 실용적이고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으로 이 브랜드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설정은 이렇게 했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연령에 따라 또는 사람들의 어떤 취향에 따라 브랜드를 더 확장하거나 더 세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연령으로는 40대로,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계층으로 봤을 때는 중산층으로, 그 다음에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맞는 그러한 이제 브랜드를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정장 라인으로 그 다음에 약간 품격 있게 만들자. 그래서 정장 라인, 블랙 라벨로 보스 휴고 보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조금 연령대를 낮추자. 그죠? 그 다음에 연령대를 낮춰서 10대, 20대, 그 다음에 정장이 아닌 캐주얼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라인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라인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또 용도를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포츠 라인을 만든 겁니다. 스포츠 라인을 만들고 그거의 이름을 그린 라벨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갭의 경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보보스라는 휴고보스라는 브랜드도 보보스 라이프 스타일을 주목했지만 그 주목한 기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할 때는 연령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옷의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라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지만 브랜드마다 적용을 하거나 런칭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는 조금씩 다 다르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변수를 이제 같이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죠?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심리적 요인 중에 또 이제 개성이라는 게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 개성도 개인이 일관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게 이제 개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성과 일치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사서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항상 걱정인 게 뭐냐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토바이도 보시면은 거의 벌 쓰듯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크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멋지겠지만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멋있다와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 오토바이를 타면서 자유분방하게 그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거를 가고 자기가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런 이제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의 오토바이를 산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인데 거의 오토바이가 어떻게 누워서 가냐면요. 20도 될까요? 30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턴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찔하다. 저도 무섭고 보는 것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진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오토바이 얘기를 했지만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내 개성과 부합하는 옷을 사서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옷을 살 때도 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옷을 사는데 예를 들면 내가 구찌의 옷을 산다. 그죠? 노티카의 옷을 산다. 물론 용도도 좀 다르고요. 가격대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오뚜꾸뚜루 시장이냐 아니면 디자이너 시장이냐 이렇게 나눴을 때 좀 더 범용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디자이너의 감성이 많이 들어가서 옷이나 브랜드나 가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개성이라는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멋지고 독립적이고 거만하고 자기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 그런 브랜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약간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가족,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를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빈포를 사 입는다. 그죠? 폴로를 사 입는다. 헤지스를 사 입는다. 다 각각 어때요? 제품의 특성만이 아니라 나의 개성과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적인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내셔널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예전에 힙합 패션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에 힙합 패션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힙합 패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모범생이 아닌 겁니다. 그죠? 모범생이 아닌 건데 패션 브랜드에서 힙합 패션을 만들어낼 때 왜냐 캐주얼 브랜드에서 힙합 패션이 하나의 라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힙합 패션을 만들어내긴 내는데 디자인의 감성이 힙합의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과 조금 살짝 가미된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는 이제 지금의 힙합 라인을 이제 많이 없앴기 때문에 이제 특정 명칭을 이제 거론하기 좀 어렵지만 어떤 브랜드는 힙합의 느낌, 저항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모범생 중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입는 브랜드고요. 어떤 브랜드는 모범생이 아닌 사람이 선택하는 브랜드인 거예요. 왜냐? 같은 개성 반항이라는 거를 연출을 하더라도 강하게 하는 것과 살짝 가미하는 게 이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브랜드가 있었지만 각각이 다 개성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이쪽 부분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개성, 그죠? 뭐 예를 들면은 퇴폐적이라든지 반항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섹시하다든지 이런 거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부정적인 또는 오히려 강한 반응을 그러한 개성을 담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쪽의 브랜드는 오히려 바람직함이라고 하는 데에 해당하는 브랜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브랜드가 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좋아하는지는 조금 이제 더 강렬함이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개인의 성격과 개성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는 약간 반항적인 뭐 이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굉장히 모범생적인 뭐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미국적인 뭐 이런 것들을 연출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죠? 나는 오히려 그런 미국적이지 않은 아니면 실용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개인의 개성에 따라 우리가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브랜드의 입장에서도 그 개성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그 개성에 맞는 고객들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소비자의 이제 성격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소비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제품을 선택할 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죠? 사람이라면 옷을 살 때도 친구한테 야, 이거 어때? 나한테 어울려?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친구가 좋다라고 추천해 주는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전문가보다는 유명한 사람이 입었대. 아, 누가 입었는데 굉장히 좋은가 봐 라고 하는 선택 기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사람을 쓸 것이냐 아니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쓸 것이냐 다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브랜드에서는 어떤 고객들이 주로 우리의 고객의 구성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광고나 아니면 이제 샵 매니저들이 이제 고객을 접객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브랜드들은 어때요? 그 개성을 확립하는, 그죠? 그 고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브랜드 개성을 만드는데 그 브랜드 개성은 광고나 제품으로 그거를 확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행동적인 변수예요. 행동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옷 살 때 어떤 것들을 좋아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편익을, 어떤 혜택을 추구하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상황에서 쓰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쓰느냐, 얼마나 일정하게 재구매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그 구매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옷 살 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옷을 삽니다. 그죠? 사는데 특정하게 개인마다 추구하는 편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성, 싼 거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거는 실용적, 아무 때나 입어도 되고 아무 옷이나 조화를 이루어도 되고 세탁이나 뭐나 이런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실용성을 추구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유행, 지금 현재 상태에 유행하는 거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요. 브랜드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각 시장에서 우리의 브랜드가 예를 들면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가진 고객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면 가격을 이렇게 책정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적어도 합리적인 가격 또는 그거보다는 더 싼 또는 가격의 정책도 다양하게 시기별로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추구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유행성이냐 경제성이냐에 따라서 제품과 광고 전략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용하냐 이거죠. 우리의 옷이 일할 때 입는 옷이냐 여가를 즐길 때 입는 옷이냐 또는 사회적인 모임을 할 때 입는 옷이냐에 따라서 어때요? 고객도 다르고 고객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사용 상황으로 이제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웨어다. 그러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사용 상황으로는 여가라는 상황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직장에 입고 간다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가의 시간에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브랜드를 입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을 공략하고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웨어예요. 그러면 신사, 정장, 옷을 파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직장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 웨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스포츠웨어, 레저웨어라도 하더라도 여가를 보내는 게 기본적으로 사용 상황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진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입는데요. 어떤 사람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도 마찬가지로 기본은 소비자가 고객이 우리의 시장이 어떤 사용 상황에 이 옷을 입느냐가 먼저 기준이 돼서 분류가 되지만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꼭 정말 스포츠 활동을 할 때만 입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평상복으로 입는 것이냐 이 구성비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골프웨어 브랜드 같은 경우도 골프를 치는 사람이냐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성인 캐주얼로 입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른 식으로 좀 분류를 한 겁니다. 하나는 어때요? 비즈니스 상황에서 입는 것, 그죠? 이쪽은 집에서 입는 것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시에서 입는 것, 요거는 우리가 이제 여가 생활을 하면서 입는 것. 그에 따라서 여기는 포멀웨어 결혼식 같은 또는 발표회나 세미나를 위한 사회적인 관계를 위한 옷, 소셜웨어. 그 다음에 음악회나 이런 데 가는 커뮤니케이션 웨어. 그러면은 이쪽을 공략하는 시장과 그죠? 레저 스포츠 존을 여행이나 뭐 레저나 아니면 아웃도어나 이쪽을 이용하는 거는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웃도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이 레저나 스포츠 존을 공략해서 옷을 이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신사 정장이다. 뭐 이렇게 되면 이쪽을 이제 공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테이지 또는 사용 상황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시장 중에 우리가 들어갈 또는 우리가 표적으로 삼을 시장이 어디인가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량이나 구매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적게 사용하는 사람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브랜드를 많이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대8, 뭐 여기서는 20대 80으로 되어 있는데 2대8, 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의 우리 브랜드의 20%의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의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명, 얼마, 그러니까 20%는 만약에 100명의 고객이라면 그 중에 20명의 고객이 우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렇게 다량으로 사용하는 고객이 많으면 굉장히 브랜드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매출이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는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욕구를 잘 맞추어주면 이 형태가 계속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놓친 또 다른 여러 가지 소비자의 욕구라는 거를 맞추지 못하면 이게 지속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 또는 그것이 계속 똑같이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제를 하면 안 되고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전략을 담당하거나 제품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도 면밀하게 고객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충성도는 계속 재구매하는 겁니다. 내가 타임을 샀는데, 내가 유니클로를 샀는데 지속적으로 와서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많은 거죠.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게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충성 고객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브랜드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얘도 그 충성이 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충성의 질이 좋으면 굉장히 좋지만 예를 들면 별 생각 없이 충성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별 생각 없이 어느 순간 다른 브랜드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가격적인 강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싼 가격이 나타나면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충성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나의 개성과 일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좋은 어떤 그런 품질의 고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딴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도 고객 조사를 막 해두면 이 브랜드도 갔다가 이 브랜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객은 안정적인 우리의 고객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잘 관찰하고 잘 인터뷰해서 왜 우리 고객과 또 다른 경쟁 브랜드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게 좋겠죠. 그에 따른 전략이라는 거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브랜드는 절대로 안 오는 다른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있어요. 물론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게 좋지요. 좋지만 그거는 지나치게 이제 비용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를 전환을 하도록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면밀하게 따져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하게 하려면 뭔가 시험적으로 써보거나 관심이 가거나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세분화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시장을 세분화했어요. 세분화했으면 세분화한 거에 만족하지 말고 세분화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 프로파일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연령으로 남성이에요. 그죠? 성별로 남성이에요. 연령으로 40대예요. 라이프 스타일로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매달 이제 뭐 패션 잡지를 사서 보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특성이 잡혀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스포츠를 강화한 그러한 제품도 만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매달 그런 남성 패션 잡지를 본다면 거기에다가 광고도 저희가 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사람의 프로파일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뭐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본이든 또는 미국이든 또는 중국이든 그 시장도 겨냥해서 브랜드를 런칭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고객도 많다라는 거죠. 이게 조사된 시장이 이제 중국 소비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국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조사하면 여기에는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어찌됐든 일단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한국이라는 국내 패션 시장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혜택을 봤더니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용적인 걸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쾌락적인 걸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다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장 세분화 변수로 쓴 거는 연령,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혜택이 뭐냐를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해서 20대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30대의 쾌락적인 어떤 추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세분화했다면 그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은 어떻지? 어디에 많이 거주하지? 직업의 종류는 뭐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한국 방문할 때 어느 쇼핑몰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아이템은 어떤 거를 많이 쓰지? 거기에서 추구하는 혜택이나 브랜드 한국 제품에 대한 생각은 뭐지? 라는 거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가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하면 그 시장 세분화한 그 고객들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의 목표 고객은요. 20세부터 23세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분방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유행에 있어서 굉장히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죠. 그게 뭐냐면 시장 세분화해서 연령과 성별과 직업과 그 다음에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과 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프로파일을 가장 간단하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파일이 있고 실제 오는 고객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부합되면은 잘 된 거고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우리 브랜드에 좋게 작용을 할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향후 브랜드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포지셔닝, 재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왜냐? 처음에 선택한 시장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시장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재포지셔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해요. 한 다음에는 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 시장 세분화가 장난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 여기에다가 우리는 돈과 많은 인적 자원의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 지식들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조건이라는 건 뭐냐? 일단은 우리가 선택한 세분 시장이 동질해야 돼요. 동질한 그러니까 성격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성이면 여성 또는 라이프 스타일 측면에서 신미성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같은 특성 또는 추구 혜택 중에서 예를 들면 경제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품이나 가격 전략이나 광고 전략이나 이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질적인 우리가 시장 세분화하는 그 조건이 동질적이면 좋겠고 그 다음엔 뭐냐면 고객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누긴 나눴는데 그 고객을 규모나 구매력이나 고객 특성을 어때요?
측정 못하면 어때요? 이론상으로 있는 거지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왼손잡이다. 그죠? 그러면 왼손잡이라는 사람을 다 어때요?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규모여야 돼요. 그렇게 이제 나눠서 측정도 가능해요. 왼손잡이 뭐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한 거, 그죠?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여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비용이 어떻게 이익이라는 형태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기업이 자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팔아서 그게 이익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익으로 환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큰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믹스 프로그램은 뭐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격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그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쓰는 매체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의 특성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거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남성인데 여성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는 잡지라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세분시장의 조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눈 세분시장 내에서는 동질적이고 그 시장이 측정 가능해야 되고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서 이익이라는 거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눴어요. 나누고 바람직한 조건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목표가 나누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죠. 뭐냐? 우리가 어느 파이를 먹을 거냐 이거예요. 그 피자 중에 어느 조각을 먹을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몇 조각을 먹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적 시장을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의 시장 또는 한두 시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을 선택을 하는데 이 시장을 선택할 때 각각의 매력도라는 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매력도라는 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매력적이어야지 우리가 그 시장을 공략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력적이라는 건 뭐냐? 크기도 좀 커야 되고 성장도 가능해야 돼요. 크기가 기본적으로 작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작은데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도 작고 성장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을 우리가 세분시장으로 잡았다 한들 우리가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크기도 좀 크면서 그 다음에 성장도 많이 할 시장.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스포츠 시장에서 아웃도어 시장이라는 게 미미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력도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냥 스포츠, 나이키, 아디다스 시장에 뭐 노스페이스, 코롱 스포츠 같은 브랜드가 한두 개 이제 끼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끼어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세분 시장을 점점 나누면서 누군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사람들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충전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욕구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시장을 이제 주목하면서 이 시장이 커질까? 앞으로 성장할까? 이거를 이제 가늠해 본 거죠. 그래서 가늠해 봤더니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아웃도어 브랜드를 내셔널 브랜드로 런칭하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그 브랜드를 수입해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분리될 정도로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게 그 크기와 성장률을 봤을 때 진입하는 게 타당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매력도가 높은 거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 안 되면 매력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경쟁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구조적인 건데 그 시장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고 1단계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뒤에 딱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만약에 많은 브랜드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노스페이스, 코롱 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뭐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요 정도 있을 때는 크겠다. 그 다음에 성장 가능하겠다. 그러면서 후발주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왜냐?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아웃도어 시장 같은 경우 무지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할 때 아웃도어 브랜드로 런칭을 해야 되느냐? 또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가지고 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한 번 더 평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장은 경쟁자 하나가 굉장히 독주하는 시장이 있어요. 또는 한두 개의 브랜드가 독주하고 나머지 시장이 짜잘짜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내가 들어가면 그 경쟁자를 넘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사정장이다. 그럼 신사정장은 패션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유명한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절대적인 리딩 브랜드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넘어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업의 목표와 자원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발견을 해서 예를 들면 아웃도어 시장으로 진입을 하겠다, 또는 남성복 시장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우리 기업의 목표와 맞느냐 이거죠. 많은 유명한 기업들이 다 뭐 빵가게, 그죠? 빵집을 한다든지 모두 다 패션 점포를 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다고 해서 다 그 시장에 진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패션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야, 요즘 자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뜬다. 그래서 이제 가방하고 재화라는 걸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복 만드는 브랜드인데 예를 들면 자파 시장이 성장이 될 거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 다 뛰어드는 게 맞냐 이거죠. 기업의 목표나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인적 자원들, 그 다음에 이제 돈에 해당하는 경제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부합을 해야지 그 시장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예를 들면 시장의 매력도를 세분 시장이 얼마나 크고 성장할 것이냐, 또는 경쟁이 지금 현재 경쟁자가 어느 정도 치열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쟁자가 얼마나 많으냐,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나 우리 기업의 목표나 자원하고 얼마나 부합되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겁니다. 다르게 두는데 이거는 기업마다 다른 가중치를 두겠죠. 그죠? 다른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시장 매력도의 세부 요소에 대해서도 각각의 가중치가 다릅니다. 다르면 본인들이 이제 표적 시장으로 선택한 시장이 1, 2, 3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 시장은 클 것이야. 앞으로 아웃도어 시장은 계속 클 것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뭐 5점. 뭐 4점 이렇게 주는 거고, 아니면 앞으로 아동복 시장은 굉장히 규모가 줄어들고 성장률도 적을 거야. 그러면 3점, 2점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해서 딱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럼 점수를 냈을 때 지금의 상황으로는 3.85라고 하는 이 시장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계산에 의해서만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은 이렇게 세우고 가중치라는 것도 두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도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 상황에서 또 이제 의견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누구의 영향력이 큰지에 따라서 이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감으로 뭐 아동복 시장을 해, 뭐 감으로 가방 시장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이라는 거 설정을 하되 요것도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력도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해요.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차별적, 차별적, 집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책에 따라 조금 용어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별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표적 시장 마케팅이 아닌 대량 마케팅,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으로 많은 소비자를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예를 들면 양말을 만들어내요. 그죠? 양말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전체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대량 마케팅. 그래서 가장 표준적인 제품으로 가장 표준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무늬 이런 것들을 이제 색상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또 동일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제품도 동일하게, 가격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 유통 채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그 양말에 대해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가 다 만족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죠? 왜냐하면 표준에 맞춘다는 거는 누군가 평균 또는 표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만족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만족하지 않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하기는 하지만 또 이런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유통 채널에 내가 들인 비용 대비 이익을 가장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팔아서 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요거는 선택적인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뭐 한두 브랜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을 나눠요.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하는데 그 표적 시장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패션 브랜드 중에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은 브랜드명도 하나, 기업명도 하나죠. 그래서 원 브랜드 원 컴퍼니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조금 규모가 큰 그러한 이제 패션 전문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는 하나인데 브랜드가 다양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하고 이제 표적 시장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마케팅 믹스가 세분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달라서 예를 들어 한섬이다 했을 때는 한섬에 여성복만을 공략한 여성인데 연령대 다르고요. 취향 다르고 그다음에 용도가 좀 다른 그러한 시장으로 해서 뭐 타임도 있고 그죠? 마인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있고 SJ도 있고 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타임은 타임대로 제품 전략 따로 해야 되고 광고 전략 따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 채널을 뭐 백화점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백화점 중에서도 특정 백화점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상권을 뭐 일부 상권만 커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연령대가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백화점에 다 들어가는데 뭐 젊은 그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상권에다만 입점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장점으로는 전체의 어떤 규모로 봤을 때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왜냐? 각각의 브랜드마다 인력 구조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전략 다 다시 짜야죠. 제품 다 맞추어서 만들어야 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생산비라든지 아니면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판매 촉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분 시장을 잘못 나누면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잘못 나누면 브랜드끼리 서로 고객을 뺏어 먹는 그러한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무조건 구체적으로만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익과 효과가 있는 효율이 있는 그러한 시장으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랄프로렌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성, 남성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진, 캐주얼, 그 다음에 뭐 테일러링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사례를 나누고 시장을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실행하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 마케팅인데 이 집중적은 가장 공략하는 데 있어서
기업에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되는 한두 개의 세분 시장. 그래서 보통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데 틈새 시장만을 공략해서 제품도 만들고 마케팅 전략도 수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맞춤 전략, 맞춤화를 한다든지 개인 맞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최고급의 품질과 소재를 가지고 주문만 받아서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 체형만을 커버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집중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그죠? 자기네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틈새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적 시장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집중적 마케팅 전략도 있고 그다음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도 있고 처음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핵심 개념 5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것과 고객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이냐 이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션 상품이 우리 시장에서는 주축이죠. 그래서 패션 상품, 그 다음에 이제 무형의 서비스 또는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은 그냥 돈을 내진 않아요. 고객이 가치가 있고 돈 낸 거에 대해서 충분한 혜택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이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 가치를 내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일어나고 패션 시장이 있다. 그죠? 패션 시장은 우리가 장소의 개념도 있고 오늘 시장 세분화에서 말한 거는 고객 중심적인, 소비자 중심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패션 마케팅의 관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구조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구조.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환경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오늘 배운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거를 시장 내에서 또는 고객에게 위치화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화 시킬 때 전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표적 시장, 표적 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할 거냐, 차별화된 시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 시장을 통째로 볼 거냐, 그거는 기업 환경에 따라 다르게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면 그에 따라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이런 게 이제 다 다르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요 밑에 거는 다 배우지 않았죠. 이건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구체적으로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지, 판매 촉진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지, 유통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진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 배운 그러한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철학이죠. 패션 마케팅을 하는데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 관리를 해왔느냐. 처음에는 기업 중심입니다.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어내면 되지. 좋은 거 만들어내면 되지. 잘 팔리는 거 만들어내면 되지. 라게 하는 게 기업 중심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고객에게 이제 그 눈을 돌립니다. 왜냐?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다음에 많은 경쟁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소비자는 기업 위주로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중요해요. 고객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전사적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인 마케팅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회사와 그 다음에 협력 업체들, 원단을 만들어내거나 봉제를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돼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회지향적인 기업의 이윤과 고객의 욕구 만족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책임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나 대중들을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완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 고객, 그다음에 생산.
SCM이라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생산, 그다음에 고객에게 뭐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경험, 좋은 체험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구매를 하면서도 기쁘거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체험 마케팅 뭐 이런 거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이라고 해서 패션 브랜드만 아니라 다른 기업, 다른 디자이너, 다른 산업 간의 공동 마케팅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마케팅이 처음에는 기업 중심으로 생산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고객과 그다음에 사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간의 융합이라든지까지 이렇게 이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생각나시죠? 요게 한 페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걱정스럽죠. 근데 읽어보면 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업 시간 내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고, 제가 오늘은 이제 시험 전에 한번 쭉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틀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환경은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업 환경은 기업이 처해 있는 환경인데 그 처해 있는 환경이 옆에 경쟁자 또는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 업체들, 원부자재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고객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환경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기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갑자기 경제가 경제활동이 열악해진다든지 아니면 수입 수출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거시적 환경을 외면하고는 저희가 이제 기업 활동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저희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부를 다 거치면은 포괄적인 문제 해결. 요거는 비싸거나 관심이 많거나 한 경우고요. 그냥 필요했어요. 그런데 구매로 이어집니다. 요거는 어때요? 양말과 같은 저관여 상품. 그래서 요거는 습관적인 의사결정, 그죠? 단순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래서 요거를 나이나 아니면은 신념,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떤 인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또는 가족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크냐, 또는 우리가 문화의 특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추구하는 바나 옷의 스타일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을 쭉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 고객의 정보, 그 다음에 뭐 트렌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요. 요거는 내가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든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취합할 때는 요 마케팅 조사를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마케팅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그 정보들은 다 저희가 보긴 봐야 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정보라는 걸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머천다이징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테마, 그러니까 각 시즌별 테마도 결정을 하고 수량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지, 어디에다 배분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항목도 배웠는데, 조사는 어때요? 내가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또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거를 고객을 심층적으로 만나서 면접을 할 거냐, 아니면 대량으로 설문지 조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필요한 정보라는 거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표적 시장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시장을 나누고 시장을 나눌 때 중요한 기준은 뭐냐, 그 다음에 그 시장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력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력도의 항목,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시장을 선정해서 공략할 것이냐, 요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거고,